여러분, 만약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아빠는 그냥 ATM이잖아. 제가 바로 그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가족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남자가 72세에 깨달은 인생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호입니다. 올해 72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깊은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소리가 들리고 제가 직접 가꾼 작은 텃밭에서는 상추와 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삶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전에 저는 서울 강남의 40평 아파트에서 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 산속에 혼자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제 인생을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25세 결혼해서 건설회사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가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그런 삶이었죠. 손에는 항상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고 등은 구부정하게 굽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아내 순자와 딸 미영이가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예측할 수 없더군요.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아내는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무너질 뻔했습니다. 17살 딸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과 아내를 잃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밤마다 아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딸의 도시락을 싸주고 학부모 상담에 가고 대학 입학 때까지 모든 걸 혼자 해냈습니다. 미영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딸이 제 목을 안고 울 때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29살에 괜찮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사위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었고 저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기뻤습니다. 결혼식 날 딸에게 면사포를 씌워주며 이제 아빠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었죠. 정말 순진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딸 부부는 제 집 근처에 전세를 얻어 살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자 준호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그랬죠.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제품에 안겨 있을 때 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딸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면서부터 저에게 손자 돌봄을 부탁하기 시작한 거죠. 아빠, 어린이집 보내기엔 아직 어리고 베이비시터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요. 잠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저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게 싫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잠깐만이라던 그 도움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손자 준호 밑으로 손녀 예린이까지 태어나면서 제가 돌봐야 할 아이는 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려와서 저녁까지 돌보는 일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건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아이들을 쫓아다니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제가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딸 부부는 저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봐주시니까 정말 편해요. 아빠 덕분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듣기에는 고마워하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저를 무료 육아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 요청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빠, 아이들 학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아빠,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부족해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빠, 차 할부금이 밀려서요. 저는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통장을 열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딸 부부가 저와 대화할 때는 항상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안부를 묻거나 제 하루 일과에 관심을 갖거나 제 건강을 걱정하는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아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아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아빠,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라는 말들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 부부는 안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조금 크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귀가 저절로 기울여졌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진짜 힘들 거야. 사위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맞아, 아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지. 딸 미영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고마워하는 말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말이 제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좀 부담스러워. 맨날 돈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 그건 괜찮아. 어차피 아버지는 쓸 데도 없잖아. 그냥 ATM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하, 정말 그러네. 아버지는 그냥 ATM이잖아.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제가 ATM이라는 말에 둘 다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TM, 현금 인출기, 돈만 나오는 기계. 그게 바로 제가 딸과 사위에게 보이는 모습이었던 거죠.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도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슬픔이었지만 이건 배신감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딸에게 ATM이 되어버린 걸까요? 언제부터 저는 그들에게 감정도 없고 돈만 나오는 기계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 충격적인 밤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딸이 아빠, 고마워요라고 말할 때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손자들을 돌볼 때도 예전처럼 마음 편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딸과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요즘 너희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더욱 자라났습니다.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그냥 계속 이용하고 싶어서 하는 말일까? 그런데 진짜 충격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열이 나고 몸살이 심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영아,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아이들을 못 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 진짜요? 그럼 오늘 회사 어떻게 가죠? 아빠, 그래도 조금만 참고 봐주시면 안 돼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제가 아픈데도 아이들을 맡기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제 건강보다는 자신의 일정이 더 중요한 거였죠. 결국 그날 저는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는데도 억지로 일어나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 왜 이렇게 뜨거워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7살짜리 손자가 제 걱정을 해주는데 제 딸은 제가 아픈 것보다 자신의 미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롭고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붙들고 순자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딸을 너무 잘못 키운 거야? 라고 중얼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딸 부부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건 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ATM을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돈을 받고 나면 관심이 사라지고 제가 아프거나 힘들어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 준호가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는 돈이 많아서 좋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겨우 7살인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평소 집에서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손녀 예린이가 할아버지, 우리 집 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5살짜리가 할 말이 아니었죠. 예린아,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가 집 사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이야기를 아이들 앞에서는 서슴없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자고 한 달 동안 제가 딸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주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생활비 지원 50만 원, 아이들 학원비 30만 원, 각종 급한 일로 인한 추가 지원 평균 40만 원, 한 달에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1,44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추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 생일 선물, 가족 여행비, 차량 수리비, 의료비, 각종 경조사비까지 정말 계산해보니 1년에 2천만 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화가 난 건 그렇게 돈을 지원해주면서도 딸 부부의 생활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 차를 바꾸고 비싼 옷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저에게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물가가 올라서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였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고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라고 했지만 그때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딸이 슬퍼할까? 아니면 ATM이 고장났다고 생각할까?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입원해 있는 동안 딸과 사위가 한 번씩 문병을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제 건강보다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제쯤 퇴원하세요? 내일부터 아이들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아이들 걱정부터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기능일 뿐이라는 걸. 돈을 주는 기능, 아이를 봐주는 기능, 각종 일을 도와주는 기능.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도구일 뿐이었던 거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하나? 죽을 때까지 ATM 역할만 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하나? 그러면 제 인생은 대체 뭐였던 걸까?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딸 부부가 집을 사겠다면서 제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이 필요해서 제가 보증을 서달라는 거였습니다. 아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좋은 집을 구할지 몰라요. 아빠가 보증만 서주시면 우리가 평생 열심히 갚을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만약 그들이 갚지 못하면 제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걸. 더 황당한 건 그들이 새 집을 사면 저와 함께 살 생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빠, 새 집은 방이 하나 부족해서 아빠가 오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대신 지금 살고 계신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결국 제가 보증을 서서 그들의 집을 사주고 저는 혼자 남겨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72세의 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가득한 얼굴. 그런데 그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이정호,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72년을 살았는데 지금 너는 뭐야? 정말 ATM이 맞아?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아내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변해야겠다고. 더 이상 ATM으로 살 수는 없다고.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진짜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과연 72세의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딸과 손자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그들에게 ATM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까요? 그날 밤 거울 앞에서 눈물을 흘린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ATM으로 살지 않겠다고. 제 남은 인생을 진짜 제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딸은 평소처럼 바쁜 듯한 표정으로 아빠, 빨리 말씀하세요. 회사 가야 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결정이 옳다는 걸 말이죠. 미영아, 아빠는 더 이상 너희를 도와줄 수 없겠다. 그리고 집 보증도 서줄 수 없다. 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다. 그냥 아빠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래. 그날부터 딸 부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 다음에는 애원했습니다. 아빠,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빠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마지막에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도 못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더욱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제 건강이나 행복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받던 혜택이 끊어지는 것만 걱정하더군요.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이 하나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산에서 일하면서 언젠가는 이런 곳에서 조용히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꿈 말이죠. 저는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땅을 샀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로 말이죠. 딸이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72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여야 하는데 필요가 아니라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빠는 너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ATM이었어. 그건 너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걸 허용한 아빠의 잘못이기도 해.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아빠를 진짜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너희는 아빠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빠가 주는 것들을 사랑했어. 산속으로 이사온 첫날 밤 저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정적을 경험했습니다. 차 소리도 사람들의 소음도 들리지 않는 완전한 고요함. 그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의 숨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거든요. 밥을 해먹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72세의 나이에 이런 일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무리한 부탁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이었죠. 상추, 토마토, 오이, 고추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제가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노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더군요.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 찾기 모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농사일도 하고 때로는 같이 등산도 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지만 모두들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8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지역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고 또 다른 분은 75세에 요리를 배워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저 역시 제가 기른 채소로 작은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손자 준호가 할머니 사위의 어머니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의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미영이와 민수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계실 때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들이 후회하는 건 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주던 것들이 없어서일 거예요. 준호는 제가 가꾼 텃밭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다 할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혼자서 다 키웠단다. 우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존경이라는 걸 말이죠.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해낸 일 때문에 받는 존경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심은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고 옥수수도 알이 배부르게 여물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습니다. 손자들이 그립기도 하고 딸이 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들의 ATM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ATM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가치를 돈이나 도움으로만 인정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진정한 사랑이라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해볼까? 라고 생각합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설레는 아침을 맞이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짜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진짜 인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언제든 시작하기에 늦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